42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용검사 볼게요. 우리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매도 청구까지 봤죠. 매도 청구까지 봤는데 매도 청구 이제 법에서는 이제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매도 청구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입주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가 이제 나머지 어떤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대표자가 그 지역의 어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매도 청구 이 부분에 썼어요. 조문에서는 사용검사 다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 이후에는 매도 청구를 사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지금 볼 거는 이제 사용검사죠. 이 부분 사용검사 이 부분 보는 겁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봤죠? 사용검사 보고,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이요.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양을 말하는 겁니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장 주택 조합이 있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직장 주택 조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직장 주택 조합이 이제 주가 돼서 어떤 건설 사업을 진행을 했다,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그 직장에 다닌 사람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분양자들 다 같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공급,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직장 주택 조합이다라고 했을 때 직장에 있는 사람, 뭐 KBS 다닌다 그러면 KBS 그 공사 직원들만 다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분양 받아서 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사 착공하고 공사 완료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요거는 주택의 공급 관련 문제인데요. 489페이지예요. 아까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471페이지 이하부터 나와 있고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는 4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양도 있죠. 양도 X예요. 양도 못한다. 그리고 양수 못한다. 넘겨주는 행위 못하고요. 넘겨받는 행위 못한다. 그리고 알선도 못한다. 중간에 어떤 매개자가 있어서 이거 주택 너한테 넘겨줄게. 네가 받아. 이렇게 알선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상속이나 저당권의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저당의 대상은 된다. 자,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을, 자, 지금, 서브는 42페이지요. 교재는 489페이지입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자, 이거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 상환 사채. 아까 김영식 채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이거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되는 게 있었죠. 뭐 상속을 받거나 뭐 주택 전원이 그 주택을 받기로 한 사람들 김영식으로 받는데 전원이 해외 이주한다거나 이럴 때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입주자 저축 증서. 이제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장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각종 서류들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 확인서, 서류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입주 예정자 보호 목적으로 사업 주체를 규제한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가, 아까 이제 공공입구 민간이 있었잖아요. 사업 주체가 공공입구 민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여기에서, 사업 주체가 공사를 완료해요. 사업 주체가 이제 땅을 이제 고치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몇 동을 막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주체가 이제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파트 지어놨는데 뻔듯하다는 거예요. 뻔듯하면 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주체가 이제 민간도 있으니까. 공공이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이 사업 주체가 민간이라면 뭐 조합을 꾸려서 했건 뭐가 됐건 어쨌든 민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 주체가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땡겨 쓰겠다. 이런 부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아파트에 은행 가서 돈 땡겨받는 방식은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거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저당권들의 설정 제한에서 입주 예정자 보호 목적으로 자, 사업 주체를 규제한다. 그러면 요거는 478페이지예요. 478페이지. 자, 페이지 47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8페이지요. 자, 1번 방가로 1번 보시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우리 그 물건 같은 경우 이제 다 물건의 영역이죠.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이건 뭐예요? 지금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다가 이 주택을 맡기는 거죠. 은행에다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은행에서 만약에 이 사업주체가 돈을 이제 빌려가요. 주택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그러면, 이 담보권자가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이 되면, 만약에 이 사업주체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담보권자니까, 또 동시에 저당권자니까, 담보권의 내용으로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우리 담보 물건 안에,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전 지금 필요 없는 걸 지금 하고 민법에서 해야 될 건데, 제가 그게. 자, 그러면 담보 물건 안에 이제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갖는 권리를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저당권자. 돈 빌려주고, 은행이 나한테 돈 빌려줄 때 내 얼굴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제 얼굴 보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은행이 일단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는 담보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는 자기가 아파트 지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는 담보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요. 은행은 이 아파트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되는 겁니다. 담보권자. 은행이 담보권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담보 물건의 내용으로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보 물건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가, 다른 말로 담보권자가 이 사업주체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담보권으로 지금 아파트를 잡았으니 경매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마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 자, 그래서 그런 설정 행위를 금지한다.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자,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제한한다. 자, 60일까지 제한한다. 6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요것도 이제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자, 등기에, 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건 별표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여야 된다. 자, 이 대지가, 그러니까 주택을 짓기 전에 대지가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 지금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건설하는 자가 이렇게 뭐 담보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원래 그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기에다가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기등기예요.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표제부, 갑구, 을구 배웠죠? 네. 그래서 제한물권을 어디다 기재해요? 을구에다 기재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 어쨌거나, 자, 그래서 부기등기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이전할 수 없다, 권리 이전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부기등기 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기등기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꼭 별표하시고 한 두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밑에 위반 시의 조치 있죠. 489페이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489페이지예요.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시의 조치. 자, 위에 뭐 어떤 거, 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인데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했다면 어떻게 될 건가? 자, 1번이요. 반가로 1번이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시에 조치하면, 자, 거기 지위가 무효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지위냐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 그러니까 분양 신청 자격이죠. 분양 신청 자격. 그래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너 이제 분양 신청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매. 아까 나왔죠? 환매. 목적물이 원래 소유자,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겁니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 이게 환매고요. 그리고 그 주택을 어떻게 차지를 했어. 그러면요, 퇴거명령. 나가세요. 퇴거명령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공급질서 위반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본 자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금지 위반했을 땐 저당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됐습니다. 자, 전매 제한. 전매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 행위를 말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행위. 그러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판매하는 거예요. 매도 행위. 자, 첫 번째
특례죠. 원래 전매를 못 하잖아요. 제3자한테 매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택을 공급받으면 제3자한테 공급을 못 해요, 바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특례니까 이거는 전매를 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첫 번째, 세대원이, 자,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업, 결혼으로 세대원이 다른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 자, 그래서 세대원 이전, 요거 하나만 외우시는데, 수도권 이전은 제외된다. 수도권은 통합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권은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갔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갔어요. 그래놓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놓고 왜 집 팔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이전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분양받았는데 멀리 가야죠.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면 수원, 인천, 경기는 빼고 먼 지역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먼 지역으로 가면 전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도 전매할 수 있다. 주택 매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에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자, 전원 그리고 해외 2년 체크하시고요. 자, 네 번째,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 이혼 체크하시고요. 자, 이혼은 나라도 못 막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전매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동그라미 하시고요. 증여. 자,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볼게요.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전매를 할 수 있다. 자, 경매 또는 공매가 실행돼서 주택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팔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6개 나와 있는데, 이 6개를 좀 외우셔야 돼요. 6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분양 상한가 적용 주택이 있어요. 분양 상한가 적용 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2단계죠. 주택 공급했어요. 주택 공급 단계예요.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적용 대상을 보시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장이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 적용될 수 있다. 분양 상한가 적용 주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할 건데 너무 길죠? 외우는 건 뭐예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국장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지정하는 지역에서 자 공동주택,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분양 상한가 적용될 수 있다. 분양 상한가다라고 하는 거는 분양할 때 분양 금액을 높이지 마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경제에서도 보면 소비자 보호 정책인 거죠. 소비자 보호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분양가 상한 정책이에요. 자, 적용 제외를 보시면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외우셔야죠.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다. 자,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200m로 자주 바꿔서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법에서 한 층의 층구가 얼마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4m. 네. 아유,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4m예요, 4m. 그러니까, 대개는 건축법에서 보면 5 곱하기 4니까 200m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150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m로 하면 지문에 쓱 나오면, 그렇지. 건축법에서는 4m니까 50층이면 200 맞구만. 이렇게 그냥 맞다, 틀리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이렇게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다. 보시고요. 분양 가격은 자,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분양가의 공시주체. 자,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시한다. 공시는 이제 밖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알린다.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알린다. 자, 됐고요. 거기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자, 외우셔야죠. 저 첫 번째 보면, 자,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인데, 국장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죠. 두 번째,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자,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국장은 그 밑에 사람, 그러니까 아래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장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계속 아랫사람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사업 주체가 또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 지역. 이건 정말 별표하시고 외우셔야죠. 자,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아시죠?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가 있고요. 이것도 그냥 제가 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있고 이제 공급 곡선이 있죠. 공급 곡선인데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수요고요. 아파트를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를 이제 공급 주체가 내놓는 가격을 공급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는 이제 디맨드에서 D라고 하고 공급은 서플라이에서 S 이렇게 쓰는데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만나는 점에서 지금 뭐가 형성되냐면 아파트의 공급 가격하고요. 공급 가격 P가 되어 있죠. 여기가 P고 여기가 Q 수량인데, 그리고 그때 아파트 거래 수량이 이렇게 공급이 돼요. 자, 이렇게 수량이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아파트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자체를 너무 올라가지 말아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위에다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넘어가지 마 라고 한 게 아파트 가격 상한제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 상한제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한제. 그래서 이 가격 위에서는 아파트 거래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파트 가격 상한제예요. 이 위에서 가격 거래 못 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 밑에서만 거래하라 라고 하는 게 아파트 가격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다. 자, 그런 얘기고요. B 볼게요. B번. 자,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마찬가지로, 자, 이 지역도 이제 투기과열 지구다라고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C를 보면 2개월간 주택 청약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 경쟁률이 이제 계속 세질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D를 보면 국민주택 규모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자,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지금 세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 지역이다. 자, 요거서 4개 나왔는데 요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 법에서는 희한하게 숫자만 나오면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숫자를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대1 나왔는데 이거를 뭐 8대1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유치하게 문제를 내요. 그럼 우리가 또 유치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7월 전까지만 조금 외워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자, 밑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에서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급이에요.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급 관련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파트 공급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지금 요 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요. 지정권자. 자, 좀 큰 사람들이 지정하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니까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 대상 지역이요. 위에 거랑 그 위에 지정 대상, 분양가 상한제 그 적용 지역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비교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저기 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1번 볼게요.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 그러면 거기 이거 위에 C하고 똑같죠. 지정 대상 지역에서. C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자, 밑에 보죠. 2번 보면 2개월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청약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자, 그래서 요거는 D하고 똑같죠. D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 1번, 2번은 지금 겹쳐져 있고요. 자, 밑에요. 지금 3번 볼게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 월보다, 직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자, 그래서 감소 동그라미 하시고요. 분양 계획이 감소했대요. 계획 자체가 감소하면 앞으로 아파트를 적게 짓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파트 안 짓는다고 더 몰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획 자체가 감소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거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3번, 요것도 잘 보세요. 자, 3번. 계획이 줄면 아파트를 적게 짓는 거니까 지금 아파트 사야지 라고 해가지고 분양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자, 그거요. 자, 뭐 지정 절차는 뭐
자, 의견 청취 과정이 있는데 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으라.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는 국장하고 협의하라. 자, 이런 거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자, 전매 제한 대상 마찬가지로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하는 거 자,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1번이요. 자, 그 위에 주택의 지위를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상속은 제외된다. 이 말은 뭐예요? 상속은 가능하다. 상속은 언제나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양도할 수 없다. 지위는 무조건 양도할 수 없어요. 지위는. 네, 전매 제한 안 됩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 자체 안 된다. 양도 안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 무조건, 지위만 체크하시면 되죠? 안 된다. 네 번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는 무조건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매 대상 그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위는 양도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주택의 우선 매입 볼게요. 주택의 우선 매입. 사업주체가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다. 주택의 우선 매입은 있다. 된다. 국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공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부기등기 의무.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된다.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에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기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주택에 관련해서 위반의 효과는 사업주체의 환매,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시 이전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래서 환매 이 정도 하나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이요. 자, 교재는요,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고요. 지금 여기서 맨 끝단계죠? 맨 끝단계예요. 주택을 공급했어요. 근데 공급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아까 우리 리모델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대수선이라는 게 있었죠. 대수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모델링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죠.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리모델링의 종류를 잠깐 보면 리모델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 증축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 증축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건물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위로 짓는 겁니다. 위로 짓는 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게 만약에 15층 이상의 건물이었다. 자, 15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몇 개층까지 가능했죠? 3개층까지 가능했다라고 했었죠? 3개층까지 지금 더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4층 이하의 건물. 자, 14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고 봤고요.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수직 증축형 같은 경우에는 위로 짓는 거잖아요. 위로 짓는 거니까 위로 만약에 3개를 더 짓거나 또는 2개층을 더 지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한지 좀 더 지었을 때, 위로 지었을 때 하중이 늘어나는 거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해요. 구조 안전 확인. 구조 기술사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거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지금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어요. 세대 증가형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뚱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세대 이상을 지금 증가시키는 경우, 50세대를 더 늘려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건설한다, 증가한다, 리모델링한다 라고 한다면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밑에 쓸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돼요.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만 조금 봐주세요. 두 가지 사실만.
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이거 거의 그래서 이제 올해 거의 처음 들어온 겁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을 먼저 볼게요. 리모델링 서브는 지금 44페이지죠. 자 거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박스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죠. 아까 우리 앞에 봤던 겁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와 공시설의 소유자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자,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할 것. 이건 뭐였죠? 대수선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증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 증축형과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경우에는 이런 거 하려면 15년이 경과해야 된다. 15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것도 아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 요건이 있고요.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 있어요. 허가 요건. 요거는 구별하셔서 보셔야 돼요. 질문이 뭘 물어보는지를 봐야 돼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체를 위해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 리모델링 이 주택조합 자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가 요건이에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인가 요건이 아니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요건이에요. 리모델링 하려면 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조합을 먼저 만들기 위한 인가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인가 요건. 자, 요걸 먼저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단지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이제 조합인데, 조합 자체가 이제 이 동을 리모델링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이걸 이제 동이라고 할게요. 동을 리모델링 할 거냐, 아니면 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거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주택조합,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먼저 설립해야 되는데 주택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인가 요건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3분의 2죠. 전체 구성원 총수의 지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건 이상이에요.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럼 전체 주택단지, 전체는 이제 주택단지 전체를 말합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전체 구성원의 총수 3분의 2 이상과 그리고 여기 동별, 여기 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차라리 기억하세요.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주택조합 설립 자체입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 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이라면, 자, 3분의 2 이상의 지금 동의를 받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이라면 그 전체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나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용어를 좀 구별하셔서 보셔야 돼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합이 완성됐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허가해줄게 라고 하는 허가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허가해줄 때 허가 요건을 묻는 건지, 아니면 주택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요건인지, 그러니까 설립 자체를 묻는 거냐, 아니면 허가를 묻는 거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주택조합이 이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 회의도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허가를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조합이 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허가를 받을 때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림으로 기억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이 있어요. 여기 요거는 주택단지, 요거는 이제 주택단지 전체를 말합니다. 힘이 넘쳐가지고 아침도 안 먹었는데. 자, 주택단지. 제가 여기 아침에 올 때 몇 시에 온지 아세요? 집에서 제가 7시 반에 나오거든요. 차가 막힐까봐.
너무 일찍이에요? 너무 늦어서요? 네. 7시 반에, 그래갖고 여기 오면은, 주차장에 오면 8시 40분쯤 돼요. 주차장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주차장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랬다가 저기, 시간 되기 전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주차장에서 혹시 뭐 책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저예요. 불 켜놓고. 스마트폰으로 여기 불 켜놓고 책 보고 있는 사람 저예요. 저 주로 2층에 있거든요. 혹시 2층에. 네. 세우시는 분들은. 네. 자, 다시요.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동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 그대로 따라 들어와요. 요거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면 몇 %예요? 75%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동 같은 경우는 전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여기요. 주택단지 전체일 때는 여기 3분의 2가 75%죠. 과반수면 뭐예요?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 75% 이상 그리고 전체 동별 50% 이상 동별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때는 전원이에요. 전원. 그 아파트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전원,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자, 주택 소유자, 주택이란 말을 그냥 맞아둘까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보다 그냥 그림으로 외우는 게 조금 더 빠르죠. 어차피 그냥 하나 맞추려고 외우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길어요. 어차피, 여기 제가 학원 시스템 잘 모르겠는데, 그 연간반인가요? 연간 회원인가요? 연간 회원으로. 그쵸. 매달 등록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네, 천천히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 거기 44페이지 보시면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위한 인가 요건 받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받는데, 자, 그 맨 위에 안 읽은 거, 그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아까 리모델링은 교재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492페이지에 이거 있고요. 기본계획 볼게요. 수립 대상은,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자, 리모델링을 할 때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이니까 옆으로 늘리는 걸 말하는 거야. 옆으로 늘리는 거. 자, 위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있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뭐 공람의 절차를 거치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다 알리는 거죠.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라. 그리고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 정도인데, 자,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농지법으로 들어갈까요? 농지법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교재를 한번 보는 게 참 좋은데, 제가 시간에 쫄려가지고 이순환 할 때 교재를 좀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사실 여기 다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농지법이요. 농지법에서는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주택법 같은 경우 7문제가 출제가 돼요. 7문제 출제되는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공부하시면 6문제는 맞추십니다. 6문제. 7개 다 맞춰야 되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7개 다 맞추겠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은 꿈에서 버리세요. 6개 정도 맞추시면 아주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법은 2문제가 나옵니다. 농지법 2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 다 쉽게 나왔어요. 2문제 다 쉽게 나와서 그거 맞출 수 있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예전에 관연도를 보면은 하나는 맞출 수 있는 문제, 하나는 맞춰서는 안 되는 문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맞추세요. 하나 맞춘다고 하세요. 하나만 맞춘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 들어가도록 하죠. 농지법.
농지법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농지의 소유. 자, 우리가 볼 게 이제 농지의 소유예요. 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를 처음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소유의 원칙이 있죠. 농지 소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죠. 경자 유전의 원칙. 밭을 가는 자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아니 그러면 밭을 가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면 논을 가는 자는 소유를 못 하나요? 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인데요. 논을 갈건 밭을 갈건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맞는데, 자,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농지를 이제 밭을 갈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있느냐? 자, 국가, 학교. 안 쓰셔도 돼요. 거기 그 수업에 다 나와 있죠? 국가, 학교, 그리고 주말 체험 농장, 주말 체험, 그리고 상속을 받은 경우, 그리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경영 후 이농한 경우. 자, 그리고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은행이 있어요. 은행. 이런 경우가 있죠.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가서 땅을 맡깁니다. 땅을 이제 담보로 잡히고, 이제 그럼 은행이 담보권자가 된다 그랬죠? 은행이 담보권자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돈을 원금하고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러면 그 땅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권자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보농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은행이 지금 뭐 법인인데 얘네가 지금 땅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자유전, 그거 원칙이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학교, 주말체험, 상속, 그리고 8년 이상. 여기 이제 시험에는 이제 8년이 나오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땅을 팔고 나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농한 경우가 있다면 그 농촌을 떠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외울 땐 그냥 두문자 따서 외우실까요? 자, 국학주상. 자, 국학주상, 팔딱. 더 좋은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고요. 그냥 두문자 따서 그냥 외우세요. 국학주상, 팔딱.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되면, 주어 다 여기서 나오니까 예외가 된다. 농지 소유에 예외가 된다. 자, 그리고요, 농지 그 소유 상한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농지 소유 상한이에요. 농지 소유 상한.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는데 이 정도 이상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농지 소유 상한. 요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상탈. 얘네 세 가지. 얘네 세 가지가 이제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그리고 상속, 그리고 8년 이상. 여기 똑같이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자, 1만 제곱미터 미만. 네? 잠깐만요. 책에 얼마나 나왔죠? 512. 513이요? 아, 1천. 네. 1천이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 맞게 쓴 거죠? 자. 네. 여기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상속하고 8년 이상 농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자, 1만 제곱미터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주상팔. 자, 요거 이제 따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잘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잠깐 치우고요. 농지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가지려면 무조건 땅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농지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등기라는 걸 해야 되고요. 등기와 함께 더불어서, 등기와 함께 우리가 농지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장명. 그러니까 그 등기와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땅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내 겁니다라고 해서 등기하고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러면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으려면 자, 누구한테 자, 이걸 얻느냐? 시장, 구청장, 그리고 읍장, 면장 이런 사람들한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 이 사람들은 4일 이내 자, 4일 이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줘야 돼요. 4일 이내에 발급하게 돼 있다. 그래서 4일, 자,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지금 등기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함께 이제 갖고 있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요걸 얻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요거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있느냐? 주말 체험, 자, 그리고 학교, 연구지, 실습지, 자,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끝. 거기 다 프린트에 다 있죠. 자, 그래서 주말 체험이나 학교, 연구지, 실습지, 농지 전용 신고하거나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자, 얻을 수 있다. 농업 경영 계획서 없이 자, 얻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다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등기하고 이걸 다 얻어야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도 농지를 취득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국가, 지자체, 상속, 그리고 담보농지경. 자, 이런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보셔야 돼요. 외워야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요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별거 아닌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땅이든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는 일반적인 요건이고, 요거는 이제 농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인데, 요 두 가지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거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제출을 해야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 자체를 발급을 받아요.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없이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데 그게 누구냐? 자, 주말 체험 영농, 학교, 연구지, 실습지, 그리고 농지 전용으로 신고를 하거나 농지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딱 농지를 취득하려면 등기를 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체를 요거 자체를 아예 필요 없이, 요거 없이 농지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가 누구냐? 국가. 가장 큰 공권력이죠.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똑같은 애들이죠. 그리고 상속을 받거나 또는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은행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국지삼답. 자,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요런 애들은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바로 취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같은 경우는 514페이지에 있어요.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위에 경자 유정 같은 경우는 512페이지에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농지 처분 사유가 있는데, 이건 517페이지거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